10위는요? 네. 나 이 사람 믿어주세요. 보통 사람들. 10위는 보통 사람들입니다. 네. 추억의 성대모사인데? 보통 사람들입니다. 오디너리 피플이죠? 네, 언제가? 예. 예, 1980년 로버트 레드포드 감독의 영화입니다. 그쵸. 이게 로버트 레드포드 우리 감독 데뷔작이죠. 그죠. 예. 우리 대통령의 사람들 할 때 나왔었죠. 예. 예. 도널드 서덜랜드가 켈빈 자렛이라고 예. 이 집의 이제 가장이죠. 아버지. 예, 아빠. 그리고 아내인 베스 역을 메리 타일러 무어라는 배우가 있고요. 네. 그리고 티모시 허튼이 네. 둘째 아들 콘레드의 네, 자렛 콘레드. 역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주드 허쉬가 티모시 허튼의 콘레드의 정신과 담당 의사 네. 닥터 버거 역을 했습니다. 네. 주드 씨는 우리 전에 영화에서 허공의 질주에서 아버지. 그쵸. 네. 그래서 나왔었죠. 그리고 엘리자베스 맥거번이라는 배우가 제닌 플랫이라는 엘리자베스 맥거번이 이 영화로 데뷔했어요. 이 영화로 데뷔했는데 4년 뒤에 예, 원스 어폰 어 타임 인 아메리카에서 그 나이든 데보라였죠. 그렇죠. 눈이 참 이쁘더라. 네. 그 젊은 역을 제니퍼 코넬리 했는데 이게 데뷔작이었어요? 이게 데뷔작이었고 이게 뭐 19살 땐가 그래. 네, 근데 엘리자베스 맥거번이 재밌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 당시에 줄리어드 재학생이었대요. 맥거번이. 줄리어드인데. 예. 근데 줄리어드에서는 학기 중에 뭘 다른 활동을 못하게 한대요. 근데 학기 중에 이 영화가 촬영이 됐는데 학교 역사상 최초로 학기 중에 촬영을 허용을 해줬대요. 근데 그나마 주말에만 촬영하도록 해서 그러니까 금요일날 가서 토요일만 촬영하고 일요일날 다시 돌아오고. 이 영화는 뭐 엄청난 작품이 됐죠. 1981년도에 아카데미 작품상, 각색상, 감독상, 나무조연상 티모시 허튼이 탔고요. 그리고 골든글로브에서는 작품상, 감독상, 나무조연상, 신인나무상, 여우주연상까지 했습니다. 여우주연상은 누가 탄가요? 메리 타일러 무어? 예, 메리 타일러 무어가 휩쓸었네. 메리 타일러 무어는 영화는 뭐 그렇게 많이는 안 찍었는데 우리로 따지면 탤런트죠. 그 시트콤 같은 걸 많이 해가지고 굉장히 미국인들이 사랑하는 배우예요. 이 오디너리 피플 보통 사람들 나오는 이 배우들이 다 30년대생들이야. 지금 나이 70이 넘었죠. 도널드 서덜랜드 같은 유명한 배우, 유명한 조연을 많이 했죠. 그러나 오스카 같은 걸 받은 적은 없어. 그렇죠? 도널드 서덜랜드가 오스카 한 번도 못 받았죠. 네, 받은 적이 없어요. 그런 배우들이 많죠. 오스카가 이렇게 외면하는 배우 중에 하나죠. 그래요? 그렇죠. 이분은 한 굉장히 두 개 정도 인상적인 갖고 있을 것 같은데. 인상적인 배우인데 TV 같은 걸 많이 하니까 또 그런 것 같아요. 오스카에서는 이렇게 TV 배우들은 다른 뭐 에미상이나 이런 데서 골든글로브에도 또 TV 시상을 하니까 오스카에서는 좀 그렇게 하는 걸 수도 있죠. 그리고 특이하게 여기 그 주드 허쉬랑 티모시 허튼이 둘 다 나무조연상 후보로 올랐어요. 오스카 때. 둘이 각축을 벌이고 티모시 허튼이 받았죠. 티모시 허튼은 지금도 이렇게 영화들 보면 조연 같은 걸로 많이 나오죠. 약간. 근데 얼굴이 이때는 진짜 꽃미남이었더라고요. 네, 꽃미남이고 굉장히 그 눈 연기가 눈이 참 아름답지. 티모시 허튼의 데뷔작이기도 해요. 이 영화는. 그렇죠. 그래서 이걸로 오스카를 받고 그 뒤로 뭐 탄탄대로를 걸었는데 보통 사람들 이후로는 이거 능가하는 뭐 이렇게 작품 없었던 것 같아요. 의외로 많이 찍었는데. 아무튼 로버트 레드포드가 감독으로 데뷔한. 예. 근데 사실 지금 보면 굉장히 뭐 이 세트나 촬영이나 뭐 필름 이런 질이나 이런 게 좀 조악하죠. 그 TV 드라마 같고 좀 그래? 기도 해요. 그래서 이게 뭐야? 뭐 이렇게 생각할 사람들도 있는데 중간 정도 지나고서 좀 몰입이 되다 보면 이 사람들의 연기와 굉장한 긴장감 있죠. 그거를 로버트 레드포드가 굉장히 연출을 잘한 것 같아요. 배우 출신이라 그런 연기로 커버되는 그 긴장감을 아주 잘 그린 영화 같고. 저는 중반까지는 너무 좀 루즈하다는 생각을 좀 했는데 뭐지 그냥 대충 느낌은 알겠는데 뭐 이렇게 뭐 확 다 와닿는 느낌이 좀 없었거든요. 근데 뒤로 가니까 좋더라고요. 앞부분보다는 뒤로 가면서 이 영화는 주디스 게스트라는 소설가가 네. 1976년에 발표한 동명 소설을 원작으로 한 겁니다.
네. 근데 그 영화와 판권을 로버트 레드포드가 직접 사전에 이 책이 나오기 전부터 확보를 했대요. 로버트 레드포드는 꼼꼼한 사람 같아. 네. 저 대통령 사람들도 그렇게 했더니. 뭐 스토리를 좀 말씀드릴까요? 그럴까요? 한번 그렇게 좀 그래봐 주시겠어요? 그 왜 우리 전에 가족 영화에서 다뤘던 더 그레이티스트라는 영화 좀 기억하시나요? 비슷하지? 네. 그레이티스트가 사실 이 보통 사람들을 좀 많이 벤치마킹을 한 것 같아. 예. 그 어떤 그 긴장감을. 그런 내용이에요. 결국에는. 그렇죠. 그러니까 가족 중에 이제 한 명이 죽으면서 큰아들이 죽었죠. 예. 네. 이 동생과 남동생과 형이 되게 이제 사이가 좋고 친한 아주 형제인데 같이 배를 타러 나갔다가 악천후를 만나서 형이 죽죠. 물에 빠져 죽죠. 배가 뒤집히는 바람에 네. 동생은 살아남고. 네. 근데 엄마가 이 형을 되게 좋아하고 아꼈던 거예요. 그쵸. 뭐 안 그러는 엄마가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첫 아이. 예. 퍼스트 본이라고 하죠. 예. 그 첫 아이에 대한 사랑. 예. 네, 크죠. 근데 엄마가 되게 성격이 꼼꼼하고 좀 까칠하고 뭐라 그래야 되나 이렇게 남들한테 보이는 모습 되게 중요하고 이런 사람이에요. 되게 강해 보이지. 예, 강해 보이죠. 근데 이 엄마는 그 고통을 자기가 이렇게 감당이 안 되니까 겉으로는 아무 일 없는 척 하지만 약간 그 둘째 아들 살아남은 둘째 아들을 약간 미워해요. 예. 그런 감정이 있고 반면에 아버지는 너무 이제 좋은 사람이에요. 그쵸. 예, 되게 그런 사람은, 노력하고. 예, 노력하고 아내도 엄청 챙기려고 노력하고 둘째 아들은 또 형의 그 죽음에 대해서 죄책감을 가지고 자살 기도를 합니다. 그쵸. 그래서 정신병원에 갔다가 다시 이제 집에 돌아와서부터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저 영화가 특이한 점은 예. 보통 영화들 보면 어떤 사건이 나오고 그 다음 일들을 보여주는데 이 영화는 다짜고짜 그냥 그 집을 이미 사건이랑 이런 건 다 끝난 뒤부터 보여주는 거야. 아, 맞습니다. 어떤 설명이 없어. 예. 그래서 그거가 참 특이해요. 그래서 보면서 쟤는 왜 저러지라는 생각을 무슨 일이 있긴 있나 보다. 근데 영화 끝에 정도 가서야 정확하게 어떤 일이 있었든지 이렇게 나오죠. 예. 그런 점이 아주 되게 이 영화의 좀 특이한 점이죠. 일반적인 스토리 배열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게 이게 보통 사람들의 탁월한 점이야. 네. 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 가족이 서로 힘든 마음과 갈등들이 이제 증폭이 되는 그 과정들 아무 일 없어 보이지만 그렇죠. 정작 서로는 각각은 아무 일이 없지 않았던 그 가족의 이제 이야기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집이 예. 잘 사는 중산층, 어퍼 미들 클래스죠. 아버지가 변호사예요. 예. 세금 변호사로 나오죠. 중간에 보면은 아주 잘 살고 집도 굉장히 좋아. 정원도 크고 뭐 유복한 집인데 그런 비극이 생긴 거지. 그렇죠. 근데 그걸 극복해가는 과정인데 나는 보통 사람 물론 우리가 스포일은 하지 않겠지만 보통 사람들의 어떤 또 특이할 만한 점은 보통 이걸 극복하잖아. 보통 영화에선 다들 극복하고 해피엔딩이 되거나 아니면 다들 뭔가 성숙해지거나 이러는데 보통 사람들은 그냥 칼로 물을 팍 베가지고 그 단면을 그냥 보여주는 것 같아. 그래서 사실 스토리가 끝에 막 이러면서 그냥 끝나버리는 거죠. 그거가 로버트 레드포드가 굉장히 연출을 잘한 것 같아요. 어때요? 좀 요즘 보면은 좀 답답할 수 있어. 왜냐면 뭘 많이 안 보여줘. 사건도 뭐 큰 사건이 없고 이미 사건 다 끝나 있고 그 다음은 계속 대화나 어떤 그냥 조그조그만 일들이거든. 그냥 일상, 그들의 일상이죠. 80년, 이게 80년 영화죠. 그러니까 7, 80년대 그 미국 어퍼 미들 클래스 어떤 집의 그 모습을 그냥 보여주는데 글쎄요, 나는 이 영화를 한 10년에 한 번 정도씩 본 것 같아. 최근에 봤는데 일단은 너무 이게 이 상태도 안 좋고 그 필름 자체가 좀 이렇게 조명이랑 이런 게 좀 어둡고 막 이래가지고 나는 항상 이게 나한테 좋은 영화로 기억이 되고 있는데 처음에 보고서 한 30분은 되게 실망해 항상 보다가 실망하면서 이게 이랬구나. 근데 나중에 영화가 끝나고 나면 이렇게 오롯이 좀 이렇게 마음에 남는 좀 그런 특이한 영화예요 저한테는. 그리고 제목도 보통 사람들. 하나도 보통 아닌데. 근데 오히려 그런 게 어떤 집이나 그런 아픔이 있을 수 있으니까. 어쨌든 12영화부터 저의 그 힐링에 대한 기대는 무참히 깨졌습니다. 형이 이 영화에서 어떤 면에서 힐링을 얻었는지 그 얘기를 좀 듣고 싶어요, 저는. 힐링? 네, 힐링의 포인트. 가족의 어떤 아픔 있죠? 보면 이 엄마 아빠가 계속 아무렇지도 않은 체 하잖아.
계속 영화 내내 사람들 뭐 만나고. 여행 다니고 사람들 만나고 그런데 즐겁게 이렇게 막 어울리고. 예? 근데 그런 장면들 계속 보면서 우리는 불편하잖아. 저 사람 아픔을 갖고 있는데 저렇게 왜 까놓고 얘기하고 좀 그래야 되는데 그것조차도 안 하잖아. 가족끼리 있을 때도. 보면은 중간에 이제 티모시 허튼, 콘레드랑 엄마랑 둘이 대화하는 장면이 있어. 둘은 이미 감정적으로 많은 걸 겪은 이후야 지금. 그래서 되게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데 서로 얘기를 서로 안 듣고 자기 할 말만. 어색해하죠. 엄청 어색해하고. 그 장면이 있어요. 둘이 엄마는 자기 골프 친 얘기를 하고 애는 자기 수영하는 그 얘기를 뭐 하는 장면이 있어. 근데 그 장면에서 둘이 이미 한 얘기인데 그걸 서로 못 들은 거야. 그러니까 그 장면에서 둘의 어떤 감정이 굉장히 회복하기 힘든 지경까지 파괴되었다라는 걸 볼 수 있죠. 엄마와 아들이지만. 나는 사실 그런 거 보면서 왜 우리 가족들도 보면 뭐 집에 가족 관계가 어떻게 되든 엄마 아빠 있고 애들 있고 아니면 애가 하나 있거나 둘 있거나 뭐 이런데 편애나 내가 충분히 사랑받지 못한다는 느낌이 드는 자식들이 있잖아. 그런 거는 사실 굉장히 오래 가죠. 평생 가죠. 그런 느낌은. 나는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엄마는 우리 형을 더 좋아하는 것 같아. 뭐 이런 거 있잖아. 왜 우리 엄마는 또 내 동생을 더 좋아하는 것 같고 막 그런 느낌 그거 평생 가거든. 근데 사람들이 나중에 아이를 낳아보고 나서 엄마 아빠의 마음을 알 것 같다고는 얘기는 하지만 어떤 그 사랑의 경중 그런 거를 굉장히 볼 수 있죠. 여기서 좀 극단적인 사건 때문에 얘기가 되고 있지만 그래서 보통 사람들을 보고 나면 보통 사람들이 다 그런 거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힐링이라는 얘기세요? 왜 힐링이냐고 제가 지금 묻고 지금 그 답을 계속 찾고 있는데 딴 얘기만 하시는 것 같아요. 그 힐링이지. 뭐냐면 보통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내가 뭘 잘 못해. 근데 주변에 누구도 못하는 애를 발견하면 위안이 되거든. 그게 힐링인 거지. 내가 뚱뚱하고 못생겼어. 근데 뚱뚱하고 못생긴 다른 누군가 또 많이 있다고 생각하면 위안이 되는 거거든. 안 그러냐? 그러니까 이게 뭐 어디서 그게 힐링이야? 그러니까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런 불행을 가지고 있는 어떤 가족의 모습을 보는 것 자체가 힐링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그거 자체로도 힐링이 되고요. 비교죠, 비교. 지금 아니 잠깐 그거면 지금 제목을 잘못 치셨다는 뭐가 시인하시는 건가요? 비교 영화로 이 영화가 그래서 이 영화 보면 너의 처지도 그렇게 나쁘지 않다는 거를 알 수 있게 되라고 하면서 어깨를 토닥토닥 쳐주시는 건가요? 아니 아니 지금 아까 내가 모두에 얘기했잖아요. 힐링 영화라는 게 보고 나면은 기분이 나아지는 치유받는 느낌이 든다라는 거죠. 그게 뭐 영화의 어떤 부분이 어떻게 돼서라고 하는 건 지금 이제 얘기를 좀 나는 들었으면 좋겠는데 오히려 영화를 봤으니까 저는 좀 도리어 좀 치유된다 이런 느낌보다는 이렇게 영화가 딱 끝났을 때 뭔가 좀 시원한 느낌은 들어요. 시원하다고? 그러니까 울고 나서 좀 시원해지는 느낌 있죠. 이게 막 너무 슬픈 일이 있어서 한번 확 울고 나면 시원한 느낌이 들 때가 있잖아요. 무슨 뭐 이렇게 무슨 뭐 호르몬이 나와서 뭐 이렇게 정화가 되고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카타르시스 같은 거? 네, 이 영화의 결말이 좋지 않잖아요. 그래서 모두가 행복해지고 기쁨을 찾고 막 이러는 결말이 아니에요. 일반 영화적인 결말은 그쵸. 아니죠. 그냥 왠지 그냥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지긴 벌어지죠. 그죠? 얘기해도 되나? 뭐? 엄마가 떠나잖아요. 그쵸. 그 말이지. 네. 네. 근데 그러면서 아버지가 그 짓는 허탈하면서도 뭔가 시원한 표정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좀 시원해진다? 뭔가 시원하다? 네, 뭔가 이렇게 좀 사이가 안 좋은 부부가 막 억지로 그걸 참고 살다가 이혼을 딱 결정했을 때 시원섭섭하다 이런 느낌이 들 수 있는 것처럼 그쵸? 근데 여기서 사이가 안 좋은 건 아니잖아. 그게 뭐냐면 이 보통 아이가 죽거나 아이를 잃어버리거나 이런 부부들은 많은 경우가 이혼을 한다고 하잖아요. 그거 왜냐면 둘의 얼굴 보면 그게 계속 생각이 나거든. 근데 이 보통 사람들에서 나오는 이 가족은 아이가 아니고 이미 다 큰 애야. 어? 지금 여기서 콘이 고3이잖아 여기서 주니어죠. 고3이니까 이미 그 사고 난 거는 한 1년 전쯤 되지. 병원을 4개월인가 입원해 있다가 태어나죠.
이제 다 컸기 때문에 그런 아픔을 부부가 서로 헤어지고 다시 새로 시작하고 이런 상황은 아니잖아. 서로. 이거는 근데 내가 보는 포인트는 부부라기보다는 이 둘째 티모시 휴튼이 있거든. 콘레드에 얘기가 가장 많잖아요. 그렇죠. 이 얘가 이제 주인공이죠. 여기에 나오는 가정 가운데 얘가 자살을 하려고 하잖아. 그래서 병원에 간 거고, 그래서 4개월 동안 병원에 가 있는 거고. 근데 얘는 계속 그리고 나서도 치유가 안 되는 거죠. 병원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되기까지는 수많은 축적들이 있었겠지. 꽉 눌러진 어떤 것들이 있어서 얘가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청소년이긴 하지만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꽉 차 있는 거죠. 그게 무엇인지를 자꾸 풀어내요. 이렇게 살살 풀어내는데 그 풀어내는 과정이 결국은 그 정신과 의사 주드워시인가? 네, 주드워시. 버거라는 이름. 닥터 버거. 예. 버거의 그러니까 햄버거. 그 의사가 이걸 캐내는 방법으로 계속 끌고 가잖아요. 결국은 의사가 하는 일은 없어 물어보고 왜 그러는데 뭔데 왠데 그럼 걔가 결국 치유하잖아. 스스로 치유하잖아. 소리 지르게 만들고 폭발시키고. 그 제일 첫 장면이 이 티모시 휴튼이 노래하는 장면에서 시작되잖아요. 또 비발디 캐논 노래하는 거잖아. 사실. 네, 합창하죠. 비발디 아니고 파헬벨. 파일벨인가? 하여튼 몰라. 음악은 43명이. 파일벨의 캐논 43명이야? 43명이 혼사 합창단이? 하고 있고요. 16명이 남자고 27명이 여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나는 어떻게 느꼈냐면 이게 오샥한테는 약간의 이런 느낌이 있겠다 싶은 게 딱 하나 있었어. 뭐냐면 우리 이제 고등학교 때 거의 대부분의 그 중심되는 그룹이 성가대였거든. 네. 성가대에서 이렇게 하다 보면 앞에 여자애들 있고 남자애들 뒤들이 이렇게 잘 보이려고 막 소리 막 지르고 막 이런 거 하거든. 첫 장면은 그래요. 이게. 그래서 얘가 노래를 너무 열정적으로 한다라는 걸 뒤에 저기 누구지? 맥거버니 제니 프레시. 너 목소리 너무 에너저릭하다. 너무 대단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애 같다고 서로 눈이 맞잖아, 사실은. 눈이 맞으면서 얘가 거의 여러 가지 치유의 방법을 얻어내죠. 근데 나는 이 영화 중에 제일 악권은 그 상담하는 장면 같아. 그 정신과 의사가 이 아이로부터 상담을 끌어내면서 결국은 부둥켜 안고 울게 만드는. 그쵸. 걔가 아주 큰 사건을 맞이해서 결국 자꾸 그게 증폭되는 과정으로 계속 가고 이 사건을 이겨내지 못한 여자애는 또 죽잖아. 그쵸. 병원에서 만난 친구.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계속 쌓여있는 청춘의 그 우울한 그 우울증이 있어요. 이게 우리가 경험했을지 모르겠지만 나는 굉장히 많이 경험했거든. 청춘의 우울증, 특히 10대의 우울증이 꽉 찬 주제 같아요. 이 계절도 여기가 이제 일리노이 뭐 이쪽인데 시카고 있는데 계속 겨울이죠. 그리고 크리스마스를 지나는 상황이고 그리고 다 이렇게 춥고 그래. 마지막 장면에 보면 이제 눈이 조금 녹아 있고 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 가족이 겪는 게 뭐냐면 그거를 이 아픔을 직시하지 않는 거야. 그냥 다들 피해서 그건 아예 얘기를 안 하는 거지. 그러니까 죽은 형 얘기를 안 하고 이제 죽은 형 이름이 벅인데 벅 얘기를 안 하죠. 그래서 나중에 하니까 본물이 막 터진 듯이 막 나오는 거지. 근데 좀 아픔이 있으면 그걸 좀 직시하고 좀 그래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막 다들 잘 살고 잘 교육받고 이런 사람들이거든.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감출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지. 안 감춰지는데 계속 그렇게 노력하잖아. 근데 그게 그렇게 안 된다라는 거를 영화가 계속 보여주죠. 그런 거에 대해서 근데 의외로 이런 집들이 많고요. 뭐 우리들 중에서도 있을 수도 있고 집안에 아픔들이 있잖아. 어떤. 근데 그런 거를 대처하는 자세에 대해서 굉장히 이 영화가 그런 걸 잘 보여주는. 그래서 뭐 오스카에서도 되게 높이 평가한 것 같고. 나는 형이 그 전에 얘기했던 말이 생각이 났어요. 이 영화를 보면서 어떤 상처 같은 게 있으면 그걸 얘기 안 하려고 하지 말고 서로 자꾸 얘기하고 도리어 더 꺼내놓고 그래야 된다라는 얘기를 한번 한 적 있었거든요. 부작 형이. 근데 그 말이 이 영화를 보면서 좀 생각이 났고요. 이 가족들의 태도가 서로의 상처가 있는데 분명히 그거를 안 건드리고 이렇게 보이지 않게 하려고 아주 살얼음파랑을 걷듯이 아주 조심조심하잖아요, 서로. 그쵸, 그 긴장감. 예. 근데 그러면서 각자의 그 상처는 점점 더 깊어지는 거죠. 그런 모습이 보여지는데 저는 되게 인상적이었던 장면 하나가 뭐였냐면 그 아버지 켈빈이 아들이 상담받는 그 의사한테
도대체 아들 상태가 어떤지 궁금해서 한번 찾아가요. 그쵸. 그래서 아들 얘기를 하려고 그러다가 결국엔 자기가 상담을 하고 오는 거죠. 그쵸. 예? 그러니까 자기 얘기를 한참 하다가 돌아와요. 근데 이제 그 의사가 하는 얘기는 아내랑 같이 이제 같이 와라. 상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데 아내는 그걸 거부하지. 네, 거부하는데 그 상담을 받고 오자마자 집 주차장에서 아무 일 없는 듯이 아내가 나와서 평소와 같이 남편을 맞아주는데 남편의 표정이 너무 심각한 거예요. 집에 못 들어가. 네, 못 들어가고 무슨 일이냐 그러니까 남편이 딱 하는 얘기가 내가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었다고. 그러면서 이제 그 속마음을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남편이 속마음을 얘기하는 첫 장면입니다, 이게. 그쵸. 그래서 우리 아들 덕이 죽었을 때 우리가 장례식에 가야 되는데 맞다. 그 얘기 장례식을 가야 되는데 옷 얘기하지. 옷 네, 내가 그때 파란 셔츠를 입고 있었는데 파란 셔츠가 마음에 안 든다고 흰 셔츠로 갈아입으라고 하고 무슨 구두도 뭐 이걸로 바꿔주고 그랬다. 근데 우리는 솔직히 그때 진짜 정신 없는 때였고 아들 장례식에 가는 상황이고 근데 내 옷차림에만 당신은 신경 썼다. 그게 무슨 상관이라고. 그때 도대체 왜 그랬냐? 왜 그랬냐? 나는 이게 솔직히 작은 건데 나는 이게 내가 걸렸다. 그치, 지금까지. 네, 라는 얘기를 하죠. 이런 식의 어떤 이 장면이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저는. 그게 여기서 누가 제일 불쌍한 것 같아? 누가 제일 상처를 많이 받은 것 같아? 물론 뭐 다 똑같은 얘기긴 하지만 누가 더요? 가장 상처를 다 상처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엄마가 한테서는 잘 보이진 않죠. 잘 보이진 않지만 그 엄마의 상처도 뭐 말할 수 없이 컸던 거죠. 그러니까 나는 엄마가 제일 많은 상처를 받았다고 보였거든. 그게 그 중간중간에도 그렇게 보이는 이유가 엄마가 굉장히 갑자기 과격해지는 게 그 얘기가 나올 때야. 골프장에서 얘기도 그렇고 마지막에 짐을 싸면서 우는 장면. 남편이 그러잖아. 당신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지 모르겠다고 얘기하잖아. 근데 엄마가 딱 그걸 보면서 뭘 느꼈길래 짐을 쌀까 하는 생각이 있거든. 사랑하지 못했던 거야 다. 그 죄책감이 거기서 메리트 할로모가 우는 장면이 나오지. 참으면서 혼자 터지는 장면이 있어. 그 연기가 굉장히 많이 회자되는 연기예요. 그 우는 연기가. 그러니까 한 번도 무너질 것 같지 않든 진짜 막 어떻게 보면 악역이잖아요. 이 영화에서는. 악역인가요? 악역으로 보이더라고 나는. 이 중에서는 좀 보면서 좀 매정한 엄마다 싶죠? 또 인상적이었던 장면이 그 아들과 엄마가 얼마나 어색한 관계냐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오셔가지고 같이 막 이렇게 행복한 듯이 막 서로 사진을 찍어주는 장면이 있어요. 가족 사진도 찍어주고 뭐 이러는데. 가족 사진. 예. 근데 아들이랑 엄마랑 둘이 서라고 사진 찍어주겠다고 남편이. 그러는데 엄마랑 아들이랑 되게 어색하게 쓰긴 서요. 쓰긴 쓰는데 남편이 이렇게 계속 약간 시간을 끌었어요. 카메라 이거 필름 땡겨야 되는데 안 땡기고 찍고 막 이러니까 아내가 막 나중에 짜증내면서 사진이 내놓으라고 그냥 남자들끼리 찍으라고. 그러니까 거기서 또 아들이 폭발해버리죠. 나땜 카메라 줘버리라고 막 소리를 지르죠. 할아버지 할머니 다 계신 데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아빠는 제일 잘난 애를 좋아하고 엄마는 제일 못난 애를 좋아한다라는 말이 있어요. 뭐 늘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리고 여기 이 영화를 이렇게 보면은 미루어 짐작컨대 중간에 얘기하잖아. 항상 아빠는 형한테는 막 잔소리하고 막 그랬는데 나한테는 안 했다는 거지. 그런데 아빠가 너한테는 할 필요가 없었어. 그러니까 얘는 더 머리도 좋고 힘도 세고 그랬었던 것 같아. 근데 엄마는 첫째를 더 좋아한 거지. 근데 첫째가 죽고 나서 엄마가 그 티를 둘째한테 낸 거야. 그러니까 둘째가 괴롭다가 자살 기도를 한 거고. 그러니까 둘째랑 엄마의 관계는 애가 또 10대고 하다 보니까 엄마랑 그 관계가 점점 이렇게 벌어져서 아까 그런 어색한 대화를 하면서 그 사진기 씬까지 이른 거지. 그래서 사실 영화 끝에 좀 뭐 열린 결말이죠. 얘기가 뭐 이렇게 마무리 지어지는 건 없어요. 근데 시원하게 매조지가 되진 않는데 일단은 엄마가 떠나면서. 그러니까 그 어떤 가족사들이 그렇잖아. 뭐 이렇게 마무리되는 건 없잖아. 피라는 게 그렇잖아요. 항상 진행형이고 뭔가 끝났지만 끝난 게 아니고 뭐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둘째와 이 엄마 간에 둘이 근데 뭐 배달은 뭐 새엄마도 아니고 친엄마인데도 그런 게 있는 거지. 그런 감정의 골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참 보통 사람들이라면 다 그렇게 느낄 수 있는 것들을 덤덤하게 그려줬다라는 게 이 영화의 참 좋은 점 같아요. 그래서
이 차가운 파스와 뜨거운 파스 이론에 의하면 이건 좀 차가운 파스를 붙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죠. 이 영화하고 나는 역시 가장 기억에 남는 건 구디 런팅에 나오는 그 정신과 의사의 상담 같은 거죠. 정말 자신에 대한 그 이야기를 끄집어내서 폭발시켜 버려야 그 다음에 치유가 되잖아. 치유가 돼서 그 다음 행동이 뭐였냐면 엄마한테 가서 엄마를 안아. 그쵸. 거기서 엄마 어색한 반응. 그러니까 엄마는 그 터뜨리지 못한 거에서 계속 아파하는 건데 이 아이는 한번 터뜨리고 나서는 자살까지 기도했던 아이가 치유가 되는 거예요. 서서히 치유가 돼가죠, 얘는. 특히 그 제닌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하고. 근데 그 여자애랑도 한번 위기가 있었잖아요. 그 여자애랑 데이트를 따로 해서 데이트 장소에서 볼링 치고 나서 이제 식당이지. 식당에서 이렇게 뭐 먹고 있는데 맥도날드. 그때 되게 진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여자애도 되게 잘 들어주고 막 되게 분위기가 좋았어요. 그래서 얘도 이제 속 안에 있는 얘기를 막 하려고 하는 찰나인데 갑자기 친구들이 막 뒤로 들어와가지고 깔깔거리면서 막 장난치고 막 그런 상황이었어요. 맥도날드 근데 이 여자애가 여자애를 막 끌어내고 막 서로 이렇게 막 재밌게 놀고 막 이러니까 여자애가 거기서 막 발랑발랑 또 웃은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서 얘는 배신감을 느낀 거죠. 아무튼 보통 사람들은 그래서 이 차가운 파스를 붙이는 기분으로 보시면 영화 볼 때는 좀 이렇게 답답하고 좀 이렇게 불편할 수 있는데요. 보고 나면은 이렇게 좀 가슴에 남아요. 뭐 나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연기들도 참 좋고 배우 출신 감독이 끄집어내서 그런지 몰라도 이렇게 로버트 레드포드처럼 배우 출신이 스타 출신 배우가 감독해가지고 바로 그 처음 데뷔작에 막 감독상 받고 이런 케이스가 몇 명 있었죠. 그 로버트 레드포드가 있었고 그 다음에 케빈 코스트너가 있었죠. 늑대와 춤을. 그건 자기가 출연도 하고. 그다음에 또 한 명 더 있죠. 멜 깁슨이 브레이브하트 감독해가지고 감독상 받았죠. 그런 경우들이 간혹 있어요. 아까 도널드 서덜랜드 같은 경우에는 오스카 받아보지도 못했는데 그렇게 행운남들이 또 있네요. 로버트 레드포드가 이전부터 감독을 하고 싶어가지고 트라이를 많이 했대요. 그렇죠. 예, 트라이를 많이 했는데 이제 이걸로 처음 성사가 된 건데 연출비를 한 5만 달러 정도 받았다 그러네요. 근데 이게 그 당시에 그 감독 길드가 있어요. 그쵸. 거기서 허용하는 미니멈 수준이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노조. 연출비에 감독 노조. 감독 노조에서 이 정도는 무조건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미니멈에 걸리는 수준이었다고. 헐리우드는 그 뭐 감독이나 배우 노조도 있지만 촬영 감독 그 노조가 굉장히 세죠. 작가 노조도 굉장히 세고요. 이 카메라맨들 굉장히 셉니다. 그래서 거기다가는 이렇게 돈 안 주고 그러면 큰일 나요. 우리랑 완전히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미국이나 영국 같은 데는 그 각 직능 단체별로 그 노조가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말한 작가들은 작가들대로, 뭐 감독들은 감독대로, 배우들은 배우대로 그 노조가 굉장히 강한데 그 노조들의 특징이 뭐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시장은 한정돼 있는데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시장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력이 포화가 돼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그 인력들에 대한 리워드가 제대로 안 돌아가는 시스템이에요. 근데 외국 같은 경우는 그런 차이가 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노조들이 외부 대외적으로 어떤 자기들의 권리를 지키는 역할도 하지만 그 안에 그 노조원들의 물을 또 관리하는, 그러니까 진입장벽도 있는 거죠. 그렇죠. 아무나 들어올 수 없도록 하는 그런 효과도 있대요. 그렇죠. 우리가 너무 노조하면은 너무 이게 머리에 띠드른 것만 생각하는데 어떤 노동조합이라는 게 뭐 물론 거기도 옛날엔 그렇게 했죠. 그게 발전이 돼서 지금 그렇죠. 그렇게 이렇게 자리를 잡은 거죠. 우리도 그렇게 가겠죠. 그 영화 보시다 보면 처음에 크레딧 나올 때 사람 이름 있고 옆에 촬영 감독 보면은 조그맣게 뭐 약자로 ASC 뭐 이런 거 써 있는 거 아마 본 적 있을 거예요. 잘 유심히 보면은 있어요. 그게 노조예요. 그래서 그거는 굉장히 세죠. 촬영 그런 쪽은. 재밌는 얘기 하나 있는데 그 도널드 서덜랜드가 마지막에 아내한테 이렇게 주방에서 울면서 얘기하는 씬이 있잖아요. 자다 일어나서. 그러니까 아내가 자다가 깼는데 남편이 없으니까 찾으러 이렇게 내려가 봤더니 1층 주방에서 있죠. 혼자 울고 있죠. 그래서 왜 우냐 뭐 이런 대사가 있는데 이거는 다시 찍은 거래요.
아, 그래? 서덜랜드가 나중에 이제 편집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자기가 너무 울어가지고 아, 영화를 망쳤다라고는 생각까지 들었다고. 그래서 레드포드한테 이제 막 요청을 해가지고 이 장면만 다시 찍자. 아, 그랬어요. 예, 그랬는데 여배우가 타일러 메리 모어? 타일러 모어가 당시 다른 영화 찍느라고 없었대요. 올 수 있는 스케줄이 안 됐대요. 그 로케이션을 예, 비슷한 데를 그냥 로케이션을 잡고 아, 거기서 자기 연기만 다시 한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타일러 모어가 하는 그 대사는 그 로버트 레드포드가 이렇게 던져주고 거기에 대한 리액션을 이렇게 해가지고 야, 연기한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대단하네요. 많이 눌러서 그래서 연기했다고. 근데 도널드 서덜랜드 오스카도 곧 받기를 곧 80이신데 아 근데 저는 이분 영화 되게 좋은 거 많은데 왜 못 받았지? 뭐 에미상이나 골든글러브는 받은 적이 있어요. TV 시리즈로. 오스카에서 나중에 공로상 이런 거 줄 수 뭐 있겠는데. 이 사람은 커리어가 50년이야. 영화 바닥에 50년을 했어요, 거의. 그리고 수많은 영화에 많이 나왔잖아. 그러니까 좀 상업 영화에도 많이 나오죠. 그런데 이때 젊었을 때 이런 연기들 보면 나는 사실 아까 김 PD가 누가 제일 슬퍼 보이냐고 그러는데 나는 도널드 서덜랜드 이 아빠 책임감에 시달리면서 그쵸. 그거를 다 이렇게 어깨에 지고 가는 이 아빠의 이 모습이 그게 난 가장 좀 슬퍼 보였던 것 같기도 해요. 저는 그 주방씬에서 남편이 켈빈이 했던 이 대사가 좀 되게 와닿긴 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남편이라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최가닥 감정이입하면 안 되는데 이거 그러니까 혼자 막 부엌에서 울고 있으니까 아내가 와서 물어보죠. 당신은 참 내가 사랑한 여자고 그렇긴 하지만 우리가 이런 가족의 큰 일을 겪었을 때 단정하고 쉬운 일만 찾았다. 당신은. 그리고 아들을 묻으면서 당신이 갖고 있던 당신의 모든 사랑도 다 묻어버린 것 같다. 그치. 예. 그래서 내가 우는 거야. 라고 얘기해요. 내가 당신을 더 이상 사랑할 수 있을지 몰라서. 그런데 내가 당신에 대한 이 사랑 없이 내가 어떻게 살아갈지가 막막해서. 그치. 그래서 우는 거란 얘기를 해요. 아, 근데 그게 되게 좀 확 와닿고 이렇게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이게 어떤 자막으로 봤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자막이 잘 번역이 안 돼 있더라고. 앞에도 그러고. 굉장히 중요한 건데 자막을 잘못 번역하는 것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처음에 무슨 얘가 너 형을 죽게 했다는 중 뭐 이런 자막이 있더라고. 그런 말은 전혀 없는데도 뭐 그런 것들이 있고 그래서 자막을 이게 좀 누가 다시 했으면 좋겠는데. 형이 하세요? DVD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나요? DVD가 나와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진욱이는 왜 말 한마디도 없냐? 아까 합창단 40 몇 명이라는 거밖에? 아니 뭐 계속 얘기하시니까 별로 우리- 힐링이 안 됐나 봐요? 저는 이 힐링 잘 공감 안 돼요 사실. 잘 안 돼? 그럼 이게 무슨 힐링이야. 네, 그러니까 가까운 파스. 그 힐링이란 단어에 나오는 그 정말 치유나 이게랑은 좀 다른 것 같고 니네 집 아들 둘이잖아. 좀 감정이입 안 되디? 별로 좀 잘 안 됐어요. 난 그래서 이거 보면서 진욱이네 집은 아들 둘이고 저기 최 과장네 집도 아들 둘인데 되게 감정이입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너는 아빠가 널 더 좋아하니 동생을 더 좋아하니? 그거는 모르겠는데. 그래? 아니 좀 글쎄 저는 사실은 엄마가 떠나면서 되게 아빠는 힐링을 찾은 것 같고 이 부자가 포옹을 하면서 영화가 마무리되는데 저는 그게 또 다른 숙제 같거든요. 아니 그 등장인물들이 힐링이 되는 게 아니고 보는 사람이 힐링이 된다는 거지 나는. 그러니까 저는 보는 사람이 별로 힐링이 안 그래 돼. 뭐 그럴 수 있어요. 진욱이처럼 이게 무슨 힐링 영화라고 생각하는 영화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아마. 그 아까도 처음에 얘기했지만 그 굉장히 주관적인 거죠. 힐링이라는 말 자체가. 그래서 그런 건데 뭐 하여튼 자 그러면 뭐 결론은 오작 형은 이런 류의 영화를 보면서 힐링을 얻으신다는 걸로. 되는가? 혹시 형 그 부모님한테 미움을 많이 받으셨어요? 뭐 그런 건 아닌데. 미움 많이 받았겠지. 미운 오르 새끼잖아요. 저 가족 중에 나 오리 아니거든. 예? 다 이렇게 형들 다 잘 되고 뭐 누나도 이렇게 다 잘 되고 그러는데 근데 그래서 더 공감하신 거네. 미운 오리 새끼 형이 이게 약간 공감하는. 아니면 오리 아니시라잖아요. 미운 오샥. 이걸 보고 나면 좀 힐링이 되는 듯한 느낌이 있는 분들도 있겠죠, 뭐. 저는 그 약간 그레이티스트의 느낌을 같이 받아갖고. 그쵸. 그레이티스트가 사실 보통 사람들 예. 근데 그레이티스트는 힐링이 되거든요. 그 집 며느리, 예? 결혼 안 했지만
그 며느리가 들어오면서부터 그 요소가 있죠. 그 가족들이 치유를 얻기 시작하잖아요. 엄마만 못 받아들이다가 나중에 그 엄마까지 받아들이면서 그 아이를 낳으러 가는 그 장면으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 뭐 시비에 내리는 결론은 좀 이르긴 한데 결국 이 힐링이라는 작업이 개인적인 거예요. 자기가 받은 상처고 이 등장인물들이 겪고 있는 힐링의 포인트가 비슷할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개인적으로 꽁꽁 싸매져 있는 상태에서 얻어지는 것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라는 것이 오샤기겐 이런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인가 봐. 나는 사실 개인적으로 뭐 개인적인 얘기를 하자면 나는 힐링이 필요 없어. 그렇지 않았어. 힐링을 받을 만한 일도 없고 그 상처를 받지 않기 위해서 살잖아. 그래서 내가 최대한 뭔가 이렇게 그거 중요한 얘기다. 정주는 거 없고. 너는 상처를 받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게 이 사람들하고 똑같아. 그럴 수도 있죠. 이 사람들이 결혼 안 한 모습들이겠지. 결혼을 했어건 안 했어건 이 사람들이 상관없어. 결혼 안 하면. 결혼과는 좀 다른 얘기 같고요. 이 사람들 행동들이 다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하는 상처 행동이야. 회피형 행동들을 하는데 그렇죠. 그래서 그게 통했나 봐. 그래서 뭐 이렇게 감정적으로 폭발하거나 이런 건 본 적 없잖아, 내가. 그러니까 오히려 여기서 이 엄마의 모습을인가 내가? 감정적으로 폭발하는 것보다는 그 폭력적으로 폭발하는 건 좀 전에 아까 봤지. 녹음 전에 진우기를 거의 완전히 뭐 저희 지뢰 올라 부산이 중전- 저희 올라타신 가서 거야? 막 때리고 막 그랬잖아. 완전 아니 뭐 난 진짜- 그거는 뭐 형의 귀여운 애교 정도로 제가 받아들여. 나는 큰 곰이 작은 곰 잡아먹은 줄 알았어. 에이, 그러죠. 뭐 때문에 그랬지? 몰라. 뭐 때문에 그랬지? 너 리스트 만들었어? 자국 리스트? 이러잖아. 뭔지도 모르는데 특별한 이유, 폭발해놓고 뭐 특별한 이유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오케이. 하여튼 보통 사람들은 좀 힐링이 안 됐다 이거지. 안 됐어. 아니, 이게 부위로 빨리 넘어가자. 힐링에 대한 부분은 잘 모르겠는데 영화는 되게 좋은 영화는 영화예요. 좋았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네. 좀 다시 말씀을 정정해서 드려야 될 것 같아요. 혹시 오해하실까봐. 네, 영화는 영화는 되게 되게 좋은 좋았어요. 영화입니다. 네. 정말 배우들의 진짜 2시간 동안 이 배우들 사실 되게 지루할 수 있는데 이 배우들의 내면 연기가 다 보여지는 거예요. 좀 눈과 힐링이 되지 얼굴. 않냐? 연기 잘하니까? 그게 참 좋았어요. 정말 좋았어요. 아니 좀 힐링 좋은 좀 영화. 돼봐줘. 안 돼. 근데 그게 그렇게 안 돼. 이게 어깨 토닥토닥으로 연결될지는 잘 나는 모르겠는데. 굉장히 어깨를 쓰담쓰담 해주는 하여튼 것 같아. 좋은 영화입니다. 하여튼 정말. 예. 심히 보통 사람들은 오샥처럼 이렇게 꽁꽁 싸매고 누군가에게 이렇게 자기 감정을 안 드러내고 상처 안 받는다고 자기 생각하시는 분들 한번 보시면 거기서 뭔가 다른 것을 발견할 수도 있을지도 모르는 영화다. 정리하고 갈게요. 막루반의 신체 공격 영화 리스트업. 무슨 영화를